좌르 조용했던 아이를 괴롭혔다. 이제 그의 가족 비밀에 떨고 있다. 김민수는 항상 사람들 속에 있어도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다. 15세인 그는 체구가 가늘고 어깨가 약간 굽어 있어 가능한 한 공간을 적게 차지하려는 듯했다. 두꺼운 뿔테 안경과 걸을 때 바닥을 보는 경향 때문에 그는 한국기술고등학교의 불량 학생들에게 완벽한 표적이 되었다. 특히 학기 중간에 전학 온 신입생이었기 때문이다. 도심의 중산층 동네에 위치한 이 고등학교는 뛰어난 학업 성적과 학생들 간의 뚜렷한 사회적 계층으로 유명했다. 낡은 타일 복도와 중앙 정원이 보이는 창문이 있는 교실은 수많은 10대들의 드라마를 목격했지만 지금 막 시작되려는 드라마와 같은 것은 없었다. 한국기술고등학교의 누구도 몰랐던 것은 김민수가 학교의 권력 역학을 완전히 바꿀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 김철수는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중 한 명으로 사업계에서부터 최고위 정치계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가족의 결정에 따라 김민수는 그의 성이 즉시 알려지지 않을 중간 정도의 학교에 등록되었다. 나는 네가 평범한 교육을 받고 내 이름이 아닌 너 자신으로 평가받기를 바란다라고 그의 아버지는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결정이 그를 박준수와 그의 그룹의 완벽한 표적으로 만들었다. 17세인 박준수는 축구팀 주장이자 전형적인 불량 학생이었다. 키가 크고 몸이 좋으며 미소는 누구를 상대하느냐에 따라 매력적이거나 잔인하게 변했다. 그의 부하들은 마른 체형이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위협적인 최재석과 덩치가 크고 항상 자신의 체격을 이용하여 위협하는 이승현이었다. 이 세 명은 피상적인 카리스마 위협,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의 침묵하는 공모로 학교의 사회적 계층을 지배했다. 김민수와 박준수의 첫 만남은 김민수가 학교에 온 지 두 번째 주에 구내식당에서 일어났다. 김민수는 평소처럼 혼자 앉아 책을 펼쳐놓고 점심을 먹고 있었다. 어이, 저기 도서관 쥐가 있네. 박준수가 손에 쟁반을 들고 다가오며 말했다. 시끄러웠던 식당은 조용해지는 듯했다. 항상 혼자 먹나? 아니면 아무도 너와 같이 앉고 싶어 하지 않나? 김민수는 듣지 못한 척하며 계속 책을 보고 있었다. 그의 전략은 항상 같았다. 반응하지 않고 감정을 보이지 않고 그들이 지루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야, 안경제비 말하고 있잖아. 박준수가 쟁반을 쾅 소리를 내며 테이블에 내려놓아 의도적으로 김민수의 책에 토마토 소스를 튀기며 말했다. 몇몇의 불안한 웃음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다. 김민수는 이를 악물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룩진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보이지도 않는데 귀까지 안 들리나. 박준수가 몸을 숙여 김민수의 얼굴이 몇 센티미터 앞에 오도록 가까이 다가와 물었다. 이 학교에는 규칙이 있어. 그중 하나는 내가 너에게 말하면 너는 대답해야 한다는 거야. 숨을 쉬어. 가치가 없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김민수는 속으로 말하며 책을 덮었다. 듣고 있어. 마침내 그는 너무나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하여 박준수조차 놀라게 했다. 하지만 너에게 할 말은 없어. 그는 일어나 가려고 했지만 최재석과 이승현은 이미 전략적으로 그의 출구를 막고 있었다. 야, 최재석, 이 새로운 녀석에게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르쳐주는 게 어때? 박준수가 제안했다. 뒤따른 것은 굴욕적이었지만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그의 쟁반이 엎어지고 가방이 바닥에 쏟아지고 그가 읽고 있던 책은 웃음과 야유 속에서 쓰레기통에 던져졌다. 김민수는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주워 담으며 몇몇은 겁쟁이로 오해했지만 실제로는 순수한 자제심이었던 평정심으로 밀치고 조롱하는 것을 견뎌냈다. 이건 맛보기에 불과해. 신입생. 내일은 도시락을 싸올 테니 너는 나에게 점심값을 갚아야 할 거야. 알겠어? 김민수가 마침내 식당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때 박준수가 경고했다. 이후 며칠 동안 괴롭힘은 일상화되었다. 복도에서는 김민수가 사물함에 밀쳐졌고 체육 시간에는 아무도 그를 팀으로 선택하지 않아 스포츠 활동에서 실패할 때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쉬는 시간에는 불쾌한 만남을 피하기 위해 외딴 구석을 찾아야 했다. 왜 선생님께 말하지 않니? 아마도 숨겨진 의도 없이 그에게 말을 건 유일한 학생인 박선영이 어느 날 오후 물었다. 박선영은 지적인 외모를 가진 소녀로 머리를 헝클어진 포니테일로 묶고 항상 책을 가지고 다녔다. 그녀는 인기 있는 그룹에 속하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서클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확립된 계층에 위협받지 않을 만큼 충분한 개성을 가지고 있었다. 왜? 그들이 뭔가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 김민수가 박준수가 실수로 가방을 계단 아래로 던진 후 물건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게다가 그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야. 그럼 너 스스로를 방어해.
그녀가 좌절하며 제안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김민수. 네가 안다면. 그는 생각했다. 너희 중 누구라도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텐데. 하지만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 그는 아버지의 성이나 영향력이 아닌 자신으로 평가받고 싶었다. 변곡점은 그가 학교에 온 지 한 달 후에 찾아왔다. 박준수와 그의 친구들은 마지막 수업 후 화장실에서 그를 몰아세웠다. 그곳은 비어 있었고 선생님들은 이미 떠났고 청소 직원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어이쿠, 누구를 잡았나 볼까? 박준수가 문을 막으며 말했다. 우리의 투명인간 친구가 오늘 회비를 내는 것을 잊은 것 같네. 김민수는 지쳐서 한숨을 쉬었다. 그는 몇 주 동안 점심값으로 자전거를 주차장에 주차하게 해달라고, 학교 과제를 실수로 망치지 않게 해달라고 돈을 주고 있었다. 지치는 일이었다. 더 이상 돈이 없어, 박준수. 김민수가 침착하게 말했다. 오늘 아침에 가진 돈을 모두 줬어. 얘들아, 들었어? 더 이상 없대. 박준수가 친구들을 보며 조롱했다. 이상하네. 나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몸을 수색해봐. 최재석과 이승현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랐다. 그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어 하는 듯 새로운 공격성이 있었다. 그들은 그의 주머니를 비우고 가방을 빼앗고 더 이상 돈을 찾지 못하자 박준수의 좌절감은 더 어두운 것으로 변했다. 그럼 교훈으로 만족해야겠네. 그가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며 말했다. 준비해오는. 법을 배우도록. 첫 번째 주먹이 김민수의 배에 맞았고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숨을 쉬려고 애썼고 다른 두 명은 그의 팔을 잡고 있었다. 아직도 말 안 할 거야? 박준수가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 위를 쳐다보게 하며 조롱했다. 아니면 이제 울 거야? 바로 그 순간 김민수의 눈빛에 변화가 일어났다. 두려움과 체념은 사라지고 박준수를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만든 차가운 평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김민수가 자신의 목소리 같지 않은 더 낮고 더 통제된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 중 누구라도 우리가 누구와 엮이고 있는지 알아? 박준수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새로운 태도의 불안감을 느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안경제비.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는 아무도 아니야. 김민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에는 3명의 불량 학생들을 오싹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내 플레임은 김민수 박선영이야. 그는 마치 각 단어가 특별한 무게를 가진 것처럼 천천히 말했다. 내 아버지는 김철수야. 김철수 그룹의 소유주이자 박선영 건설의 주요 주주이지.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사업계와 연결된 가족 출신인 최재석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거짓말이야. 그는 더듬거렸지만 의심은 이미 그의 목소리에 자리 잡았다. 정말. 김민수가 입술에서 흐르는 핏줄을 닦으며 대답했다. 왜 확인해보지 않지? 내 휴대폰에 3개의 전화번호가 있어. 첫 번째는 아버지의 번호야.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의 보안 책임자인 강민준의 번호야. 세 번째는 가족 변호사의 번호인데 학교 보안 카메라 녹화 영상을 증거로 폭행 혐의를 기꺼이 제기할 거야. 화장실에는 카메라가 없어. 이승현이 자동적으로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복도, 식당, 그리고 몇 주 동안 나를 괴롭혔던 모든 장소에는 있어. 김민수가 점점 더 확신에 차서 말을 이었다. 내가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데 너희 미래를 걸고 싶어? 평소와 달리 조용했던 박준수가 마침내 반응했다. 놔줘. 그는 즉시 복종한 친구들에게 명령했다. 이건 헛소리야, 가자. 그렇게 빨리 안 돼. 김민수가 일어서서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 처음으로 박준수는 진정으로 겁을 먹은 듯했다. 김민수의 변신은 당혹스러웠다. 이전에는 수줍고 움츠러들었던 아이가 이제 권력만이 줄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진 누군가로 서 있었다. 뭘 원해? 박준수가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돈, 사과. 김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정확히 무엇을 해왔고 누구에게 해왔는지 이해하는 거야. 그가 차갑게 말했다. 내일 바로 전화할 거야.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이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그럴 수 없어. 최재석이 그의 목소리에 분명한 공포를 담아 끼어들었다. 우리 아버지는 박선영 건설과 계약을 찾고 있어. 그가 알게 되면. 맞아. 김민수가 확인했다. 박준수, 네 아버지는 시청에서 일하지 않나? 건축 허가 부서에서? 우연히도. 우리는 새로운 상업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3명의 불량 학생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단순한 신입생 괴롭힘으로 시작된 것이 그들의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변했다. 그냥 농담이었어. 이승현이 정당화하려고 애썼다.
우리는 결코 농담? 김민수가 끼어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권위로 울려 퍼졌다. 몇 주 동안 체계적으로 나를 훔치는 것을 농담이라고 불러 온 학교 앞에서 나를 굴욕시키는 것을, 나를 때리는 것을, 아니 이건 농담이 아니었어. 이건 괴롭힘이었고 너희는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거야. 뒤따른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항상 리더였던 박준수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가 뭘 하길 원해? 김민수는 권력 역학의 변화를 즐기며 대답하는데 시간을 들였다. 첫째, 공개 사과. 내일 식당에서 모두 앞에서 그가 시작했다. 둘째, 너희가 빼앗은 모든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줄 거야. 셋째, 지금부터는 나와 너희가 괴롭혀온 다른 학생들에게서 떨어져 있을 거야.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박준수가 마지막으로 약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김민수의 미소가 커졌고 그 미소에는 거의 포식자와 같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럼 진정한 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거야, 박준수. 다른 약자를 위협하여 얻는다고 생각하는 가짜 힘이 아니라 연결과 영향력의 진정한 힘을. 네 아버지가 직장을 잃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어?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할 때 최재석의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문이 닫힐지 알고 싶어? 세 명은 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김민수의 시선을 피했다. 가도 돼. 그가 침착하게 물건을 주워 담으며 말했다. 하지만 기억해. 나는 너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와 달리 나는 약속을 지켜로 다음 날은 한국기술고등학교의 나머지 학생들에게 초현실적인 연극과 같았다. 점심시간 동안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고 두려운 학생인 박준수가 최재석과 이승현을 데리고 김민수가 혼자 밥을 먹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식당은 예상되는 또 다른 괴롭힘 에피소드를 예상하며 침묵에 잠겼다. 대신 박준수는 눈에 띄게 불편해하며 목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말했다. 김민수, 너를 대한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어. 미성숙하고 잔인하며 완전히 부당했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최재석과 이승현은 비슷한 사과를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다음 모두를 놀라게 하며 박준수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여기 너에게서 빼앗은 모든 돈과 불편에 대한 추가 금액이 있어. 그는 친구들과 함께 재빨리 떠나기 전에 덧붙였다. 식당은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으로 폭발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신입생이 어떻게 학교의 불량 학생들을 길들였지? 김민수가 무술을 안다거나 교장의 비밀 조카라거나 어두운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이론이 돌기 시작했다. 진실은 곧 밝혀졌다. 그날 오후 고급스러운 검은색 차가 학교 앞에 멈췄다. 아마도 교사의 월급보다 더 비싼 옷을 입은 김철수가 교장과의 회의를 위해 건물에 들어갔다. 소문이 퍼졌다. 김민수의 아버지는 국내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며 학교의 스포츠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상당한 기부를 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김민수의 사회적 지위는 완전히 바뀌었다. 갑자기 모두가 기업가의 아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했다. 파티와 외출 초대가 쏟아졌고 이전에는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필사적으로 그의 관심을 구했다. 역겹지 않아? 그가 동료들의 새로운 행동을 지켜보며 박선영에게 말했다. 이제 모두가 내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이야. 늘 벤치에 앉아있던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10대의 위선에 멋진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빈정거렸다. 하지만 박준수와 그의 친구들에게 한 일은 꽤 인상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 나는 누군가가 그들을 그렇게 제자리에 두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김민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약간의 슬픔이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 자랑스럽지 않아. 그가 고백했다. 나는 바로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기에 왔어. 내 성이나 가족 은행 계좌가 아닌 나 자신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하지만 정당방위였어. 그녀가 주장했다. 그들은 너를 몰아쓰고 때렸어. 뭘 해야 했어? 알아.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단어를 찾았다. 나는 권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건 나를 그들과 똑같이 만들 거야, 보우트. 하지만 너는 아니야. 박선영이 주장했다. 너는 이걸 시작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본 바로는 너는 복수하거나 그들을 굴욕시키기 위해 너의 새로운 지위를 사용하지 않았어. 괴롭힘을 멈추기 위해서만 사실이었다. 이제 그가 바랄 수 있는 모든 사회적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수는 보복하지 않았다. 박준수, 최재석, 이승현은 이제 전염병처럼 그를 피했지만
그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해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궁금한 게 있어. 박선영이 잠시 후 말했다.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렸어? 첫날부터 멈출 수 있었는데 왜 몇 주 동안 괴롭힘을 참았어? 김민수는 질문에 대해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의 이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 그가 설명했다. 내 평생 나는 김철수의 아들이었어. 이전 학교에서는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보지 않았어. 그들은 가족의 재산과 내 친구가 되는 것에 이점만 봤지. 여기서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나만의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출발점으로 돌아왔어. 그녀가 공감하며 결론 지었다. 정확히는 아니야. 그가 약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적어도 이제 누가 내 진정한 친구인지 알아. 내가 아무도 아니었을 때 내게 말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제 내게 중요한 유일한 사람들이야. 그는 박선영을 의미심장하게 쳐다봤고 그녀는 약간 얼굴을 붉혔다. 누군가는 신입생에게 친절해야 했어. 그녀가 중요성을 낮추며 말했다. 게다가 우리는 같은 책에 대한 취향을 공유해. 그건 자동으로 너를 이 학교의 99%보다 덜 견딜 수 있게 만들어. 둘 다 웃었고 김민수는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고 느꼈다. 이후 몇 주 동안 한국기술고등학교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괴롭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학교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체계적인 위협 문화는 약화되었다. 이전의 주요 불량 학생이 이제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김민수는 김철수의 아들뿐만 아니라 토론팀의 멤버, 학업 지원 프로그램의 튜터, 그리고 같은 책에 대한 취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공유하는 박선영의 친한 친구로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이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는 동안 박선영이 그에게 물었다. 네가 누구인지 밝힌 것을 후회해? 김민수는 대답하기 전에 질문을 고려했다. 가끔 가족의 지위나 돈에 의존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괴롭힘을 멈추고 싶었어. 하지만 동시에 그는 말을 멈추고 적절한 단어를 찾았다. 모든 것이 일어날 운명이었던 것 같아. 박준수가 변했고 학교는 이제 더 안전한 곳이고 나는 중요한 것을 배웠어. 무슨 것? 그녀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니야. 그가 대답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네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하는 데 있어. 박선영은 동의하며 미소를 지었다. 게다가 김민수가 장난기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나는 내 문법 오류를 수정하고 내가 읽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는 책을 빌려주는 짜증나게 똑똑한 소녀를 만났어. 끔찍하네. 그녀가 장단을 맞추며 대답했다. 교장에게 불평해야 해. 그럴 텐데 이제 내 삶의 그 부분을 꽤 좋아하게 된 것 같아. 그리고 그들이 계속 공부하면서 가끔 사적인 농담에 대해 웃으면서 김민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했다. 길은 그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지만 목적지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았다. 그는 더 이상